백자의 가격. 일부 믿기. 프롤로그. 6억. 정확히는 6억 2천만 원. 그것이 정연수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숫자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증발했다. 1. 빗소리와 전화벨.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47분 서울 인사동 평화갤러리 3층 사장실. 정연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일정했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그렇지 않았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번호 없음. 여보세요. 정연수 사장님이시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감정에 떨림이 없었다. 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이 급해서요. 정연수는 펜을 집어들었다. 20년 경력의 골동품 중개상이 가진 본능이었다. 수상한 전화는 기록한다. 언제든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내려온 조선 백자 몇 점을 조용히 처분하고 싶습니다. 조선 백자. 정연수의 손이 멈췄다.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선 후기 다랑아리 1점, 이조 주병 2점입니다. 전부 개인 소장품이고요. 비공개 직거래를 원합니다. 너무 정확했다. 다랑아리, 이조 주병, 비공개 직거래.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단어들이었다. 일반인이라면 둥근 항아리, 술병 같은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감정은 받아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한국미술감정협회에서 받았습니다. 다랑아리가 4억, 주병이 각각 1억 1천씩이라고 나왔습니다. 6억 2천만 원. 정연수는 침을 삼켰다. 다랑아리는 최근 5년간 가격이 폭등한 품목이었다. 제대로 된 조선 후기 다랑아리라면 4억도 싼 편이었다. 그런데 왜 저희 갤러리로 연락하셨는지. 사장님 갤러리가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조용히 처리해 주실 것 같아서요. 조용히. 정연수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았다. 골동품 업계에서 조용한 거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불법 반출품이거나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물건이거나 선조들 체면도 있고 해서요.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물을 봐야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광화문 근처 다방에서. 다방이요? 네. 달빛 다방이라고 아시나요? 광화문역 3번 출구 뒤편에 있습니다. 정연수는 알고 있었다. 40년 된 오래된 다방이었다. 요즘도 영업을 하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곳이었다. 거기서 사진이라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물건을 가져오고요. 성함이.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뚝. 전화가 끊겼다. 정연수는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불안의 징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평화갤러리 2층 큐레이팅룸. 정연수의 아내 박연희는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다. 다음 주 전시회에 내보낼 고려청자 5점을 배치하는 중이었다. 여보.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뭔가 있다는 걸.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아니야. 현수는 웃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연희는 조명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당신 거짓말할 때 왼쪽 눈썹 떨리는 거 알아? 전화 한 통 받았어. 누구한테? 백자 팔겠다는 사람. 연희는 팔짱을 꼈다. 결혼 12년 차. 그녀는 남편이 골동품 거래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또, 이번엔 좀 달라. 뭐가? 너무 정확해. 마치 우리 쪽 사람 같아. 연희는 현수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만나지 마. 연희야. 당신 요즘 이상해. 3개월 전부터 밤에 잠꼬대하고, 악몽 꾸고, 새벽에 땀 흘리면서 깨.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없어. 거짓말. 연희가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린 부부야. 같이 이 갤러리 키웠잖아. 알아? 그럼 말해줘. 뭐가 문제야? 현수는 창밖을 봤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해외 미술관 계약건 알지? 응. 뉴욕 타임스 갤러리 말하는 거? 응. 그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갤러리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국내가 아니라 국제 무대로 나가는 거야. 그게 문제야? 아니. 문제는 현수가 말을 멈췄다. 문제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연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3. 운전기사의 시선. 같은 날 오후 6시 10분. 평화갤러리 지하 주차장. 흑색 제네시스 제너서스 G92 세워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김태식. 평화갤러리 전속 운전기사. 근속 연수 10년. 태식은 백미러로 엘리베이터를 지켜봤다. 정현수가 내려올 시간이었다. 매일 오후 6시 15분, 정확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을 펼쳤다. 2024년 3월 12일 정현수. 진흥은행 청담지점 방문. 현금 3천만 원 인출. 2024년 4월 8일 정현수. 이태원 골동품상 청와제 방문. 이 시간 체류. 2024년 5월 17일 정현수.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 도쿄. 혼자. 2024년 6월 3일 정현수. 새벽 이시 귀가. 양복에 흙 묻음. 태식은 수첩을 덮었다. 10년. 그는 10년 동안 정현수를 지켜봤다. 운전기사는 투명인간이다. 뒷좌석 사람들은 앞좌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잊는다. 그래서 태식은 많은 것을 봤다. 전화통화, 은밀한 만남, 이상한 거래. 그리고 무엇보다 정현수의 손이 떨리는 순간들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현수가 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형님. 태식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다. 수고했어, 태식씨. 현수가 뒷좌석에 올랐다. 태식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현수를 봤다. 오늘 일찍 퇴근하시네요. 응. 내일 아침 일정이 있어서. 어디 가십니까? 광화문. 태식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광화문이요? 갤러리 쪽 일입니까? 응. 물건 보러 가. 혼자 가십니까? 현수가 태식을 봤다. 왜? 같이 가줄래? 제가 모셔다 드리죠. 광화문이면 아침 출근 시간에 차 막히는데. 아니야. 혼자 갈게. 하지만 태식씨. 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일은 혼자 갈 거야.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정현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4. 달빛다방. 6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광화문역 3번 출구 뒤편. 정현수는 좁은 골목을 걸었다. 빌딩 숲 사이에 낡은 2층 건물이 있었다. 간판에는 달빛다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였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테이블은 6개. 손님은 2명. 창가에 앉은 노인과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은 60대 여자가 말했다.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현수는 안쪽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9시 42분. 약속 시간은 10시였다.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이요. 설탕은요? 안 넣어도 돼요. 여자가 커피를 내렸다. 옛날 방식이었다. 융드립으로 천천히 물을 부었다. 커피 냄새가 퍼졌다. 현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제 전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였다. 다랑아리 1.4억. 주병 2점 각 1억 1천. 합계 6억 2천만 원. 감정 한국미술감정협회. 하지만 이상했다. 한국미술감정협회는 실존하는 기관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감정서에 반드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어제 남자는 일련 번호를 말하지 않았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한국미술감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감정서 조회 메뉴를 눌렀다. 하지만 로그인 로그 마이너스인이 필요했다. 빌어먹을. 현수가 중얼거렸다. 그때 다방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 없는 목소리. 남자는 40대 후반쯤 보였다. 키 175cm, 마른 체형.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기억하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남자가 현수에게 다가왔다. 정현수 사장님이시죠? 목소리였다. 어제 전화 속 그 목소리. 네, 맞습니다. 남자가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사진입니다. 현수는 파일을 받았다. 안에는 사진 3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 다랑알이었다. 현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완벽한 곡선이었다. 조선 후기 다랑알이 특유의 유백색 유약이 빛났다. 표면에는 미세한 빅렬 도자기 표면에 금이 보였다. 이것은 진품의 증거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주병 2점. 이조 백자 특유의 깔끔한 선이 돋보였다. 진품처럼 보이는데요. 현수가 말했다. 진품입니다. 남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감정서는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감정서였다. 한국미술감정협회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현수는 감정서를 자세히 봤다. 감정 일련번호 KMA-2023-8-1472. 품목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 추정 제작 시기 18세기 후반. 감정가 4억 원. 일련번호가 있었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번호를 입력했다. 로딩이 돌아갔다. 그리고 일치하는 감정서가 없습니다. 현수의 손이 멈췄다. 뭔가 문제 있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네트워크가 느려서요. 현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감정서가 가짜였다. 사장님, 이 물건들 얼마에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까? 현수는 남자를 봤다. 실물을 봐야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가지러 가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현수는 망설였다. 골동품 업계의 철칙. 얼굴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6억 2천만 원. 만약 진품이라면? 만약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면? 알겠습니다. 가시죠. 현수가 일어섰다. 남자가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감정이 없었다. 6. 출발. 오전 10시 22분. 달빛 다방 앞. 회색 소렌토가 서 있었다. 남자가 운전석에 올랐다. 타십시오. 현수는 뒷좌석에 탔다. 차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담배, 그리고 뭔가 시큼한 냄새.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기도 쪽입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남자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현수는 창밖을 봤다. 광화문을 지나 세종대로를 달렸다.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자 차는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경기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용인입니다. 용인. 서울에서 차로 1시간.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용인 쪽 거래처 다녀올게. 점심 전에 돌아갈게. 전송 완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현수는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용인 톨게이트는 아직 멀지 않습니까? 지름길로 갑니다. 차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갔다. 현수는 불안했다. 저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섰다. 타이어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참나무였다. 여기가 어딥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고입니다. 물건을 여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췄다. 앞에는 낡은 철제 건물이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폐창고였다. 여기가 창고입니까? 네. 내리시죠. 현수는 내렸다. 발밑에 진흙이 밟혔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였다. 남자가 창고 문을 열었다. 삐걱.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 들어오십시오. 현수는 한 걸음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저 안에 백자가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현수는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상자였다. 이게 무슨... 현수가 돌아봤다.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그것이 정현수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7. 연희의 불안.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 평화갤러리 3층 사장실. 박연희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했다. 현수는 항상 전화를 받았다. 회의 중이어도, 운전 중이어도. 하지만 지금은 꺼져 있었다. 연희는 문자를 확인했다. 용인 쪽 거래처 다녀올게. 점심 전에 돌아갈게. 용인 거래처. 연희는 수첩을 꺼냈다. 평화갤러리의 모든 거래처 목록이 기록돼 있었다. 용인 쪽은 세 곳이었다. 1. 청와도의 도자기 공방. 2. 예터갤러리 소형갤러리. 3. 송림제 개인 수집가. 연희는 세 곳에 전부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평화갤러리 박연희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사장님이 방문하셨나요? 대답은 똑같았다. 아니요, 오늘 약속 없는데요. 세 곳 모두 현수를 만나지 않았다.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김태식이 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똑똑. 연희가 창문을 두드렸다. 태식 씨. 아, 사모님. 태식이 창문을 내렸다. 혹시 오늘 아침에 사장님 모셨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혼자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광화문이라고 하셨어요. 광화문. 연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의 문자를 다시 봤다. 용인 쪽 거래처. 하지만 광화문에서 출발했다면? 연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태식 씨, 지금 광화문으로 가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장님 찾아야 해요. 8. 압구정동의 미수 사건.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남자가 경동경찰서로 뛰어들어왔다. 신고합니다. 사기당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최인호. 45세.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당직 경찰이 물었다. 백자 사기예요. 전화로 백자 판다고 해서 돈 들고 만났는데 물건만 들고 도망갔어요. 물건을 들고 도망갔다고요? 네. 명품 가방에 백자 넣어서 보여주고는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경찰은 최인호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조선 백자 팔겠다고. 누구한테서요? 모르는 사람이요. 번호도 안 뜨는 전화였어요. 그래서요? 오늘 압구정 다운타운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5천만 원 들고 갔죠. 5천만 원을요? 네. 백자 값이 원래 비싸잖아요. 그 사람 말로는 3억짜리라고 했는데 급하게 파니까 5천에 넘기겠다고.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물건을 봤습니까? 봤죠. 진짜 백자 같았어요. 다랑알이었어요. 유약도 그럴듯하고. 그런데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가방을 두고 갔어요. 저는 가방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방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최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방 안에 백자는 없었어요. 대신 신문지 뭉치만 잔뜩 들어 있었어요. 경찰은 메모를 했다. 범인 얼굴 기억나십니까? 네. 똑똑히 봤어요. 그럼 몽타주 작성해야겠네요. 9. 몽타주. 오후 3시 40분. 경동경찰서 수사과. 몽타주 전문가가 최인호 앞에 앉았다. 범인의 얼굴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나이는 40대 후반쯤이요. 키는 175cm 정도. 체형은요? 마른 편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되게 평범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없었어요. 길에서 다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은 얼굴. 전문가는 컴퓨터로 몽타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눈은 어땠습니까? 작았어요. 쌍꺼풀도 없고. 코는요? 보통이요. 콧대가 낮았어요. 30분 후, 몽타주가 완성됐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기억하기 어려운 얼굴. 이 사람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은 몽타주를 출력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의 골동품 갤러리에 팩스를 돌렸다. 긴급 공문. 골동품 사기주의보. 범인 몽타주 첨부. 백자 거래, 사칭 사기 사건 발생. 비슷한 피해 사례 신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팩스 중 한 장이 평화갤러리로 도착했다. 10. 박연희의 직감. 오후 4시 20분. 평화갤러리 2층 사무실. 팩스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연희는 팩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몽타주를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평범한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낯익었다. 이 사람. 연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안 돼. 연희는 뛰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태식 씨. 태식이 차에서 내렸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사장님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디 계신지. 광화문이요. 사장님이 광화문 간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광화문이 넓은데. 달빛다방. 연희가 말했다. 네? 달빛다방이요. 거기 가요. 지금 당장. 10일. 빈 다방. 오후 5시. 달빛다방. 연희와 태식이 들어섰다. 다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아까 그 60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혹시 오늘 아침에 40대 남자 2명이 여기서 만난 거 못 보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40대 남자요? 아, 그 손님들요? 맞아요. 언제쯤 나갔어요? 10시 반쯤? 둘이 같이 나갔어요? 네. 차 타고 갔어요. 연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슨 차였어요? 글쎄요, 회색 SUV였던 것 같은데. 연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12. 망원동 공원. 같은 날 밤 11시 40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공원 부근의 작은 공터.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한 대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차를 발견했다. 이거 뭐야? 경찰이 차에 다가갔다. 번호판을 확인했다. 12가 3847. 경찰은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망원동 한강공원 쪽에 방치 차량 한 대 있습니다. 번호 12가 3847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무전이 왔다. 해당 차량, 평화갤러리 정현수 명의입니다. 오늘 오후 실종 신고 접수된 차량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본부, 차량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감식 요청합니다. 30분 후, 경동경찰서 강력팀이 도착했다. 감식반이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료는 10리터 남았습니다.
타이어는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린 것 같습니다. 뒷좌석 확인. 감식 반원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나뭇잎이었다. 이게 뭡니까? 감식 반원이 집어들었다. 참나무 잎입니다. 일본산 참나무. 강력팀장 박종민이 나뭇잎을 봤다. 일본산? 네. 국내 참나무와 잎 모양이 다릅니다. 박종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망원동 한강공원. 여기는 참나무가 없었다. 이 차 어디 갔다 온 거야? 13. 세 사람의 실종. 6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경동경찰서 상황실. 박종민 팀장이 화이트보드 WHITBOARD 앞에 섰다. 보드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1. 정현수 45세, 평화갤러리 사장. 2. 박연희 38세, 평화갤러리 큐레이터, 정현수의 아내. 3. 김태식 54세, 평화갤러리 운전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박종민이 말했다. 6월 20일 오전 10시, 정현수는 광화문 달빛다방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둘은 회색 소렌토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정현수의 아내 박연희와 운전기사 김태식이 달빛다방으로 정현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이후 세 사람 모두 연락 두절. 밤 11시 40분, 정현수의 차량이 망원동 한강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진흙과 일본산 참나무 잎이 발견됐습니다. 한 형사가 손을 들었다. 박연희와 김태식은 어떻게 실종된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달빛다방 주인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전 10시 30분경 다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CCTV는요? 달빛다방 주변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단서가 없다는 겁니까? 박종민이 고개를 저었다.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압구정동 사기 사건 파일을 펼쳤다. 어제 압구정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자를 판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다방으로 유인한 뒤 물건만 들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범인 몽타주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박종민이 몽타주를 화이트보드에 붙였다. 평범한 얼굴.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14. 태식의 수첩. 같은 날 오전 10시. 경동경찰서 조사실. 박종민은 김태식의 집을 압수수색한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중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박종민이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2024년 3월 12일 정현수. 진흥은행 청담지점 방문. 현금 3천만 원 인출. 이게 뭐지? 박종민은 계속 넘겼다. 2024년 4월 8일 정현수. 이태원 골동품상 청와제 방문. 이 시간 체류. 2024년 5월 17일 정현수.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 도쿄. 혼자. 2024년 6월 3일 정현수. 새벽 이시 귀가. 양복에 흙 묻음.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태식이 정현수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은 전화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에 조회 요청합니다. 정현수 명의의 계좌,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전부 보내주세요. 15. 뉴욕타임스 갤러리. 오후 2시. 박종민은 평화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폐쇄돼 있었다. 출입문에는 임시휴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박종민은 열쇠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3층 사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박종민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뉴욕타임스 갤러리 전시 계약서 초안. 계약 예정일 2024년 7월 15일. 전시 품목 조선 백자 다랑아리 외 12점. 계약금 5억 원. 박종민은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전시 품목의 진위 감정은 뉴욕타임스 갤러리 측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진위 감정. 박종민은 뭔가 떠올랐다. 그는 서랍을 뒤졌다.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미술감정협회 감정서. 품목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 1년 번호 KMA-2023-8-1472. 감정가 4억 원. 박종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한국미술감정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동경찰서 박종민입니다. 감정서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년 번호 말씀해 주세요. KMA-2023-8-1472입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다. 죄송합니다.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종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확실합니까? 네.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없는 번호입니다. 박종민은 전화를 끊었다. 가짜 감정서였다. 정현수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에필로그 첫 번째 밤. 6월 21일 밤 11시. 경기도 외과. 폐창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고 안. 세 사람이 묶여 있었다. 정현수, 박연희, 김태식.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창고 구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평범한 얼굴의 남자.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현수가 몸부림쳤다. 조용히 하세요, 사장님. 남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창고 한편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자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상자였다. 백자요? 백자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자가 웃었다. 진짜 값비싼 건 백자가 아니니까요. 그는 정현수를 똑바로 봤다. 값비싼 건 사장님, 당신의 침묵입니다. 2부 추적. 1. 72시간의 벽. 6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경동경찰서 강력팀 회의실. 박종민 팀장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팀원 6명이 그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실종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종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골든타임은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붙은 세 사람의 사진을 가리켰다. 정현수, 박연희, 김태식. 현재까지 확보된 단서는 4가지입니다. 박종민이 마커로 보드에 적기 시작했다. 1. 망원동에서 발견된 차량 진흙, 일본산 참나무 잎. 2. 압구정 미수 사건 범인 몽타주. 3. 김태식의 수첩 정현수 감시 기록. 4. 가짜 감정서 1년 번호 KMA-2023-8-1472. 이 4가지를 연결하면 범인이 보입니다. 신입 형사 강지훈이 손을 들었다. 27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팀장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해봐. 정현수는 백자를 보러 갔다가 납치됐습니다. 그런데 왜 박연희와 김태식까지 사라진 겁니까? 박종민은 창밖을 봤다. 그게 핵심이야. 범인은 처음부터 세 사람을 노렸어.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박종민이 팀원들을 둘러봤다.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다. 2. 진흥은행 청담지점.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청담동. 박종민과 강지훈이 진흥은행 청담지점에 도착했다. 지점장이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형사님. 정현수 씨 계좌 거래 내역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박종민은 서류를 펼쳤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이었다. 2024년 1월 5일 입금 2억 원 금단갤러리 매출. 2024년 1월 12일 출금 5천만 원 현금. 2024년 2월 3일 입금 1억 5천만 원 경매대금. 2024년 3월 12일 출금 3천만 원 현금. 2024년 4월 1일 출금 5천만 원 현금. 2024년 5월 8일 출금 7천만 원 현금. 2024년 6월 2일 출금 1억 원 현금.
현금 인출이 많네요. 강지훈이 말했다. 3개월 동안 2억 5천을 뽑았어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현수가 뭔가를 사려고 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고 했어. 협박이요? 가능성이 높아. 박종민은 지점장을 봤다. 인출 장소는 전부 이 지점입니까? 아닙니다. 3월 12일 거는 여기서 인출했고요. 나머지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4월 1일은 이태원 지점, 5월 8일은 용산 지점, 6월 2일은 인천공항 지점입니다. 인천공항? 박종민과 강지훈이 눈을 마주쳤다. 정현수가 출국했나요?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도쿄행 비행기. 오후 1시. 경동경찰서. 강지훈이 노트북 랩탑을 두드렸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있습니다. 뭐가? 정현수. 5월 17일 인천공항 출국 기록 있습니다. 목적지 일본 도쿄. 박종민이 다가왔다. 언제 입국했어? 5월 19일입니다. 2박 3일 다녀왔네요. 동반자는? 없습니다. 혼자 갔어요. 박종민은 턱을 쓸었다. 5월 17일 그날 뭐 했는지 알아내야 해. CCTV 확인해 볼까요? 인천공항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이야. 벌써 삭제됐을 거야. 그럼 일본 측에 협조 요청합니까? 그래. 지금 바로 외사과에 연락해. 강지훈이 전화를 들었다. 그때 박종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최 형사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인데요. 청와대? 네. 김태식 수첩에 나온 그 골동품상이요.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뭔데?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 청와대의 비밀. 오후 2시 40분. 이태원동. 청와대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은 2층 한옥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다. 박종민이 도착했을 때 최 형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님, 뭘 발견했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웠다. 골동품들이 빽빽하게 진열돼 있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상, 병풍. 하지만 주인은 없었다. 주인은? 없습니다. 문도 잠겨 있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틀 전부터라고 옆 가게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박종민은 안쪽으로 걸어갔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박종민이 집어들었다. 거래 명세서. 판매자 정현수 평화갤러리. 구매자 김영수 청와제. 품목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 거래가 3억 5천만 원. 거래일 2023년 11월 3일. 3억 5천만 원?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현수가 청와제에 다랑아리를 팔았어.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박종민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한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다랑아리 사진이었다. 완벽한 곡선, 유백색 유약, 미세한 빅렬. 일부에서 정현수가 봤던 바로 그 다랑아리였다. 이게... 박종민이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위조품, 중국산, 실제 가치 500만 원. 박종민의 손이 떨렸다. 정현수가 가짜를 팔았어. 뉴욕타임스 갤러리의 함정. 오후 4시. 경동경찰서 회의실. 박종민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2023년 11월 정현수. 청와제에 위조 다랑아리 판매 3억 5천만 원. 2024년 1월 뉴욕타임스 갤러리와 전시계약론의 시작. 2024년 3월 6월 정현수. 대량 현금 인출 총 2억 5천만 원. 2024년 5월 17일 정현수. 도쿄 출국. 2024년 6월 19일 정현수. 백자 거래 전화 받음. 2024년 6월 20일 정현수 실종. 정현수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뉴욕타임스 갤러리와 계약하려고 했어요. 강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갤러리는 진위 감정을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들킬 게 뻔한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문제야? 박종민이 대답했다. 정현수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어. 아니면요? 이미 들켰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정현수의 사기를 알아챘고 그를 협박했어. 돈을 요구했을 거야. 2억 5천만 원이요? 맞아. 3개월 동안 뽑은 현금이 그거니까. 최 형사가 손을 들었다. 그럼 범인은 청와제 주인 김영수 아닙니까? 위조품 산 걸 알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박종민이 고개를 저었다. 김영수도 실종됐어. 이틀 전부터 연락 두절이야. 설마 범인은 4명을 납치했어. 정현수, 박연희, 김태식, 그리고 김영수까지. 6. 몽타주의 정체. 오후 6시. 박종민은 압구정 사기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피해자 최인호가 그린 몽타주를 봤다. 평범한 얼굴, 40대 후반, 키 175cm, 마른 체형. 이 얼굴, 박종민은 뭔가 떠올랐다. 그는 강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청와제 주인 김영수 사진 있어? 네, 잠깐만요. 강지훈이 노트북을 열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서 김영수 사진을 찾았다. 이거요. 박종민이 사진을 봤다. 그리고 몽타주와 비교했다. 다른 사람이었다. 김영수가 아니네. 그럼 누굽니까? 박종민은 생각했다. 범인은 골동품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다랑아리, 이조 주변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골동품 관련 전과자 리스트 뽑아봐. 네. 30분 후. 강지훈이 리스트를 출력했다. 서울 시내 골동품 사기 전과자는 총 17명이었다. 박종민은 한 명씩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12번째 사진에서 멈췄다. 이거야. 이름 한재욱. 나이 47세. 전과 골동품 사기 2019년. 문서 위조 2021년. 최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진 속 한재욱은 몽타주와 거의 일치했다. 평범한 얼굴, 작은 눈, 낮은 콧대. 찾았다. 박종민이 리스트를 내려쳤다. 지금 바로 용인으로 출발한다. 7. 용인의 흔적. 오후 8시 20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재욱의 마지막 등록 주소는 낡은 빌라촌이었다. 박종민과 강지훈, 그리고 기동대원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3층 302호입니다. 박종민이 계단을 올랐다. 302호 문 앞에 섰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여전히 조용했다. 박종민이 손짓했다. 기동대원이 다가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없었다. 먼지만 쌓여 있었다. 아무도 없어요. 강지훈이 말했다. 방 전부 확인해. 팀원들이 흩어졌다. 박종민은 거실을 살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다. 2024년 3월 달력이었다. 3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어. 박종민이 중얼거렸다. 강지훈이 안방에서 나왔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박종민이 받아봤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산12-5번지. 패창고. 주소였다. 양평. 박종민은 지도 앱을 열었다. 주소를 검색했다. 양평군 서종면.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였다. 출발한다. 8. 패창고로 가는 길. 밤 9시 40분. 경찰 차량 3대가 양평으로 향했다. 박종민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팀장님, 강지훈이 말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한재욱이 왜 주소를 남겨뒀을까요? 범인이라면 증거를 없앴을 텐데. 박종민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봐야지. 다른 단서가 없어. 차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졌다. 밤 10시 30분. 차량이 멈췄다. 앞에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기동대장이 말했다. 박종민이 차에서 내렸다. 손전등을 켰다. 전원 무전기 확인. 조심해서 접근한다. 팀원들이 일렬로 비포장도로를 걸었다. 발밑에서 진흙이 밟혔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였다. 망원동 차량 타이어에 묻어있던 진흙과 같네요. 강지훈이 말했다. 맞아. 정현수가 이 길을 지나갔어. 200m쯤 걸었을 때 앞에 건물이 보였다. 낡은 철제 창고였다. 박종민이 손을 들어 팀원들을 멈춰 세웠다.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가 있어? 박종민이 속삭였다. 기동대 좌우 배치. 지훈이는 나랑 정면 돌입. 팀원들이 움직였다. 박종민과 강지훈이 창고 문 앞에 섰다. 박종민이 권총을 꺼냈다. 들어간다. 문을 밀었다. 삐걱. 창고 문이 열렸다. 창고 안의 진실. 불빛은 형광등이었다. 깜빡이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다. 한가운데 의자 4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4사람이 묶여 있었다. 움직이지 마. 박종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범인이 없었다. 묶여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박종민이 다가갔다. 첫 번째 사람. 정현수였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박종민이 손을 뻗어 목의 맥박을 확인했다. 뛰고 있었다. 살아있어. 강지훈이 뛰어왔다. 테이프를 떼어냈다. 정현수가 신음했다. 눈을 떴다. 정현수 씨, 저 경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현수는 박종민을 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경찰? 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박종민이 밧줄을 풀었다. 나머지 3사람도 확인했다. 박연희, 김태식, 그리고 50대 남자. 저 사람이 김영수입니까? 박종민이 물었다.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4사람 모두 살아있었다. 범인은요? 범인은 어디 갔습니까? 정현수가 입을 열었다. 떠났어요. 언제요? 한 1시간 전에. 박종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 구석에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가가서 열었다. 비어 있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현수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박종민은 상자를 자세히 봤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쪽에는 먼지가 없었다. 뭔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여기 뭐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재욱입니까? 정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한재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정현수의 입술이 떨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박종민은 강지훈을 봤다. 감식반 불러. 지금 당장. 10. 정현수의 증언. 밤 11시 50분. 감식반이 창고를 조사하는 동안 박종민은 정현수를 신문했다. 창고 밖 경찰 차량 안.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6월 19일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모르는 남자요. 백자를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다음날 달빛 다방에서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품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물건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용인에 있다고. 정현수가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요? 네. 그리고 창고 안에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무언가로 머리를 맞았어요. 정현수가 뒤통수를 만졌다. 붓기가 있었다. 정신 차렸을 때는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범인 얼굴 봤습니까? 봤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40대 후반쯤 키는 175 정도. 한재욱 맞습니까? 정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한재욱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박종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한재욱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입니까? 정현수가 사진을 봤다. 아,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보다 얼굴이 더 길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한재욱이 아니었다. 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묻고 물만 조금씩 줬어요. 박연애 씨와 김태식 씨는요? 그날 밤에 데려왔어요. 둘 다 기절한 상태였어요. 김영수 씨는요? 다음 날 6월 21일에 데려왔어요. 박종민은 메모했다. 범인이 왜 네 사람을 납치한 건지 아십니까? 정현수가 입을 다물었다. 정현수 씨. 박종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압니다. 청와제에 위조 백자를 판 것도 알아요. 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3억 5천만 원에 가짜 다랑아리를 팔았죠? 그건. 그리고 뉴욕타임스 갤러리와 계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들킬까봐 두려웠죠? 정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누가 협박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2억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줬어요? 정현수가 울기 시작했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죽인다고 했어요. 말하면 가족을 죽인다고. 박종민은 정현수를 똑바로 봤다. 정현수 씨, 이미 당신 아내도 납치당했어요. 지금 말 안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정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도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도쿄요? 네 5월에 도쿄 갔을 때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름을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판 백자가 가짜라는 걸 안다. 뉴욕타임스 갤러리에 알리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고. 얼마요? 5억이요.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줬어요? 네, 일단 절반을 줬어요. 나머지는 계약 성사되면 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 얼굴 기억나요? 아, 어렴풋이. 박종민은 강지훈을 불렀다. 몽타주 준비해. 10일. 두 번째 몽타주. 6월 23일 일요일. 오전 1시 30분. 정현수의 증언으로 두 번째 몽타주가 완성됐다. 하지만 첫 번째 몽타주 압구정 사건과는 달랐다. 더 긴 얼굴, 더 큰 눈, 더 높은 콧대. 이상하네요. 강지훈이 말했다. 범인이 두 명입니까? 박종민은 두 몽타주를 나란히 놓고 봤다.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 평범함. 두 얼굴 모두 평범했다. 특징이 없었다. 변장이야. 박종민이 말했다. 범인은 한 명인데 매번 다르게 보이도록 변장했어. 그럼 진짜 얼굴은 뭡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박종민이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정현수를 도쿄까지 쫓아갔어. 그리고 5억을 요구했어. 왜 하필 도쿄입니까? 국내에선 흔적을 남기기 싫었던 거야.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 곳에서 만난 거지. 그럼 범인은 정현수를 계속 감시했다는 건가요? 맞아. 김태식 수첩 기억나지? 김태식도 정현수를 감시했어. 그런데 왜 감시했을까? 강지훈이 깨달았다. 김태식이 범인과 공모했다? 가능성이 높아. 박종민은 창고로 돌아갔다. 김태식이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다.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김태식 씨. 박종민이 다가갔다. 네, 형사님. 당신 수첩 봤어요. 김태식의 표정이 굳었다. 왜 정현수 씨를 감시했습니까? 그건 누가 시켰어요? 김태식이 입을 다물었다. 김태식 씨, 지금 협조 안 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시켰습니까?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요. 정현수 사장님 일정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돈을 준다고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박종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돈 받고 사장을 팔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 등록금이. 그만하세요. 박종민이 손을 들었다. 전화번호 아직 있어요?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어요. 박종민은 김태식의 휴대폰을 받았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번호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0-3847-XXX. 이거죠? 네. 박종민은 강지훈에게 번호를 넘겼다. 역추적해. 12. 번호의 주인. 오전 3시. 강지훈이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추적했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누구야? 선불폰 프레베이 아이디 폰입니다. 명의자 없어요. 젠장. 박종민이 욕을 했다. 하지만 기지국 위치 추적은 가능합니다. 어디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청담동, 압구정동. 박종민은 지도를 펼쳤다. 청담동, 압구정동. 모두 고급 주택가였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 기록은 강지훈이 화면을 확대했다. 어제 오후 9시. 양평군 서종면입니다. 창고 근처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꺼졌어요. 박종민은 생각했다. 범인은 선불폰을 썼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왜 양평 창고에서 폰을 껐을까? 범인이 도망갔어. 박종민이 말했다. 피해자들을 풀어주고 증거를 없애고 도망간 거야.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 박종민은 창고를 봤다. 범인은 뭔가 남겼어. 분명히. 13. 창고의 메시지. 오전 4시 20분. 감식반이 조사를 마쳤다. 팀장님, 보고 드립니다. 감식반장이 다가왔다. 창고 안에서 지문 13개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4명 것 제외하면 미상 지문이 2개 있습니다. 2개? 네. 하나는 나무 상자에서, 하나는 형광등 스위치에서 발견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했어? 했습니다. 일치하는 지문 없습니다. 전과 기록 없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박종민은 턱을 쓸었다. 다른 건요? 혈은 없습니다. 폭행 흔적도 없고요. 피해자들은 단순 감금만 당했습니다. CCTV는? 창고 주변에 CCTV 없습니다. 산속이라. 타이어 자국은요? 있습니다.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현수 씨 차량 것이고 하나는 미상입니다. 미상 타이어 분석했어? 네. 한 타이어 제품입니다. SUV용입니다. 소렌토? 가능성 높습니다.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회색 소렌토를 탔다. 차량 추적 가능할까요? 번호판 목격자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박종민은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무 상자를 다시 봤다. 비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있었다는 흔적은 남아 있었다. 박종민은 손전등을 켜고 상자 안을 비췄다.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집게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종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진짜 값비싼 건 백자가 아니다. 박종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게 뭐야? 강지훈이 다가왔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박종민은 종이를 봉투에 넣었다. 이게 범인이 남긴 메시지야. 14. 박연희의 비밀. 오전 6시. 피해자 4명을 서안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정현수와 김태식은 경상. 김영수는 탈수 증세. 하지만 박연희는 달랐다. 그녀는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박종민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박연희 씨. 연희가 돌아봤다. 형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네. 연희의 대답은 짧았다. 박종민이 의자에 앉았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6월 20일 오후 김태식 씨와 달빛 다방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연희가 입을 열었다. 다방을 나와서 차를 타고 남편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태식 씨가 운전했어요. 그런데 연희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도중에 차가 멈췄어요.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그래서요? 태식 씨가 내려서 확인했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 뒷문을 열었어요. 범인이요? 네. 얼굴은 못 봤어요. 뒤에서 뭔가로 목을 눌렀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박종민은 메모했다. 깨어났을 때는요? 창고였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남편 보셨어요? 네. 옆에 있었어요. 기절해 있었어요. 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요? 네. 박종민은 연희를 봤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박연애 씨. 박종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남편이 위조 백자를 팔았다는 거 알고 있었죠?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청와제 거래 기록도 봤고요. 연희가 눈을 감았다. 알고 있었어요? 박종민이 다그쳤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 11월부터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어요? 연희가 눈물을 흘렸다.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뉴욕타임스 갤러리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래서 방조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범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의 죗값을 치르라고 했어요. 죗값이요? 내 가짜를 팔아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으니 그 대가를 치르라고.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범인이 피해자였어? 15. 김영수의 증언. 오전 8시. 박종민은 김영수 병실로 향했다. 김영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김영수 씨. 김영수가 눈을 떴다. 형사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박종민이 의자에 앉았다. 청와제에서 정현수 씨한테 다랑아리 샀죠? 김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네. 3억 5천만 원 주고. 네. 그게 가짜라는 거 알았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언제요? 사고 나서 한 달 후요. 다른 전문가한테 감정받았는데 가짜라고. 그래서요? 정현수한테 연락했어요. 돈 돌려달라고.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 준다고 했어요. 조금씩? 얼마 받았어요? 5천만 원이요. 3억 5천 중에 5천? 네. 박종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김영수가 눈을 피했다. 그건 왜요? 저도 그 백자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거든요. 가짜인 줄 알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골동품 업계의 어두운 면이었다. 가짜를 알면서도 팔고 또 팔고. 김영수 씨, 당신을 납치한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공범이라고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에필로그 범인의 그림자. 오전 10시. 박종민은 회의실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타임라인을 그렸다. 2023년 11월 정현수. 위조 다랑아리를 김영수에게 판매. 2023년 12월 김영수. 가짜임을 알게 됨. 2024년 3월 범인. 김태식에게 정현수 감시 지시. 2024년 5월 범인. 도쿄에서 정현수 협박 5억 요구. 2024년 6월 19일 범인. 백자 거래 미끼로 정현수 유인. 2024년 6월 20일 정현수. 박연희, 김태식, 김영수 납치. 2024년 6월 22일 피해자 발견. 범인 도주. 범인은 정현수의 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했어요.
강지훈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납치만 하고 풀어줬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박종민이 대답했다. 범인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겁을 주려고 한 거야. 왜요? 메시지 기억나지? 진짜 값비싼 건 백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종민은 창밖을 봤다.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정연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어. 어떻게요? 뉴욕타임스 갤러리 계약을 망치는 거야. 정연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럼 범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박종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범인은 다시 나타날 거야. 그때 박종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감식반이었다. 팀장님, 창고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 분석 끝났습니다. 뭐가 나왔어? 지문은 없고요. 종이 재질을 분석했는데. 뭔데? 일본산 화지입니다. 고급 서예용 종이에요. 박종민의 눈빛이 빛났다. 일본산? 네. 그리고 필체 분석 결과 붓으로 쓴 글씨입니다. 서예가? 가능성 높습니다. 박종민은 전화를 끊었다. 지훈아. 네. 서울 시내 서예가 리스트 뽑아봐. 특히 일본과 관련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박종민은 화이트보드를 봤다. 범인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계속 파자. 범인은 가까이 있어. 3부 가격. 1. 서예가의 명단. 6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경동경찰서 회의실. 강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다. 서울 시내 일본 관련 서예가 17명 명단입니다. 박종민이 리스트를 확인했다. 1. 김석주 65세 한일서예협회 이사. 2. 박미란 52세 도쿄예술대학 출신. 3. 이정훈 48세 일본서예 전문. 4. 최승호 44세 한일문화교류센터 강사. 이 중에 골동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강지훈이 화면을 넘겼다. 3명입니다. 김석주, 박미란, 최승호. 배경 조사했어? 네. 김석주는 고려대 미술사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박미란은 갤러리 운영 경력 있고요. 최승호는? 강지훈이 말을 멈췄다. 뭔데? 최승호, 2018년에 청와제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청와제? 네. 김영수 밑에서 6개월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기록 없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최승호, 2019년에 골동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지만요. 누가 고소했어? 김영수입니다. 박종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소 확인했어? 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출발한다. 2. 최승호의 집. 오후 3시 40분. 용산구 이태원동. 낡은 빌라 3층. 박종민과 강지훈이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302호입니다. 강지훈이 문 앞에 섰다. 박종민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 남자가 나타났다. 키 175cm, 마른 체형. 평범한 얼굴이었다. 네? 남자가 물었다. 박종민은 남자의 얼굴을 봤다. 몽타주와 비슷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최승호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승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안에서 얘기하죠. 최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이었다. 작았다. 한쪽 벽에는 붓과 먹, 화지가 놓여 있었다. 서예 도구였다. 박종민은 화지를 봤다. 일본산이었다. 창고에서 발견한 종이와 같은 재질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승호가 물었다. 박종민이 사진을 꺼냈다. 정연수 사진이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최승우가 사진을 봤다. 모르는데요. 확실합니까? 네. 박종민은 다음 사진을 꺼냈다. 김영수였다. 이 사람은요? 최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영수 씨네요. 아는 사이입니까? 예전에 일한 적 있습니다. 청와제에서. 언제까지요? 2018년까지요. 왜 그만뒀습니까? 최승우가 입을 다물었다. 왜 그만뒀냐고요? 박종민이 다그쳤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김영수 씨를 고소했죠? 최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2019년 골동품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받았죠. 그건 오해였어요. 무슨 오해요? 최승우가 한숨을 쉬었다. 김영수 씨가 제가 손님한테 가짜를 팔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진품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 감정서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짜로 판명됐어요. 그래서요? 경찰 조사받고 무혐의 나왔지만 업계에서 매장당했어요. 아무도 저를 안 믿었어요. 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후로 골동품 일은 못하고 있어요. 서예나 가르치면서 겨우 먹고 살죠. 박종민은 최승우를 봤다. 동기가 있었다. 김영수에게 배신당했고 인생이 망가졌다. 6월 20일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서 증명할 사람이 없는데요. 박종민은 강지훈을 봤다. 강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몽타주를 보여줬다. 이 사람 당신입니까? 최승우가 사진을 봤다. 저 아닌데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박종민은 집 안을 둘러봤다. 차 있습니까? 없어요. 차 살 돈이 어딨어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이동합니까? 지하철이요. 박종민은 서예 도구를 가리켰다. 이 화지 어디서 샀어요? 인사동 문방구요. 일본산인데요? 저렴해서 쓰는 거예요. 국산은 비싸거든요. 박종민은 더 물을 게 없었다. 최승우는 용의자였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지금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종민과 강지훈이 나왔다. 복도에서 강지훈이 속삭였다. 팀장님, 최승우가 범인 같은데요? 증거가 없어. 차도 없고 알리바이도 애매하고. 미행할까요? 그래. 24시간 감시 붙여. 3. 정현수의 고백. 오후 6시. 서안대학병원. 박종민은 정현수 병실로 향했다. 정현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정현수 씨. 박종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현수가 돌아봤다. 형사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박종민이 의자에 앉았다. 뉴욕타임스 갤러리 계약건 여쭤봐도 될까요? 정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당신이 전시하려던 다랑아리 진품입니까? 정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가짜죠? 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5년 전부터 갤러리가 적자였어요. 경매도 잘 안 되고 손님도 줄고. 그래서 사기를 친 겁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 진품만 취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22년에 큰 경매에서 실패했어요. 2억 손해봤죠. 정현수가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빚이 쌓였어요. 은행 대출, 사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조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중국에서 위조품을 들여왔어요. 그걸 진품으로 둔갑시켜서. 얼마나 팔았어요? 정현수가 입을 다물었다. 말하세요. 12점입니다. 박종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12점이요? 네, 3년 동안. 총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20억. 거액이었다. 뉴욕타임스 갤러리는 그걸 알았습니까? 아니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정현수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계약 체결 전에 진위 감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들킬 게 뻔하죠.
그럼 왜 계약하려고 했어요? 정현수가 눈을 감았다. 도박이었어요. 혹시라도 감정을 대충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취소할 수도 있고. 미쳤군요. 박종민이 말했다. 그런데 범인이 먼저 당신을 협박했어요. 네. 도쿄에서 만난 그 사람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판 백자를 샀다고 했어요. 3억 5천만 원 주고. 그런데 가짜였다고. 그래서요? 제 인생을 망쳤으니 당신 인생도 망쳐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주면 조용히 해주겠다고. 5억? 네. 그래서 2억 5천 먼저 줬고요. 네 나머지는 계약 성사되면 주기로 했어요. 박종민은 턱을 쓸었다. 그런데 왜 계약을 진행했어요? 어차피 가짜인 거 들킬 텐데. 정현수가 울기 시작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왜 그랬는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어요. 박종민은 정현수를 봤다. 그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망가진 사람이었다. 정현수 씨, 당신 체포됩니다. 사기죄로.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4. 박연희의 선택. 오후 7시. 박연희 병실. 박종민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연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박연희 씨. 형사님. 박종민이 의자에 앉았다. 남편 만나고 왔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하던가요? 전부 자백했어요. 위조품 판매, 협박받은 것까지. 연희가 눈을 감았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박종민이 물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왜 말리지 않았어요? 말렸어요. 수없이 말렸어요. 하지만 연희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번만 성공하면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방조했어요? 네, 저도 공범입니다. 박종민은 연희를 봤다. 범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의 죗값을 치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죽이진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요?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평화갤러리가 사기꾼 소굴이라는 걸. 박종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기다려? 네. 곧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박종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연희 씨, 당신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박종민이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최승우 미행팀한테 연락해. 절대 놓치지 마. 무슨 일 있습니까? 범인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곧 움직일 거야. 밤에 추적. 밤 9시 30분. 이태원동. 최승우의 집 앞. 형사 2명이 차 안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움직임 없습니다. 한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계속 감시해. 박종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10시. 최승우의 집 불이 꺼졌다. 취침한 것 같습니다. 11시. 여전히 조용했다. 자정. 형사 한 명이 하품을 했다. 아무 일도 없네요.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해. 새벽 1시. 갑자기 최승우의 집 뒷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왔다. 최승우였다. 그는 검은색 후드를 입고 있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움직입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잡았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승우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다. 형사들도 차를 출발시켰다. 택시는 한강대교를 건넜다. 그리고 강남으로 향했다. 강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새벽 1시 40분. 택시가 청담동에서 멈췄다. 최승우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걷기 시작했다. 형사들이 뒤따랐다. 최승우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섰다.
3층짜리 갤러리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평화갤러리라고 쓰여 있었다. 평화갤러리입니다.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팀장님, 최승우가 평화갤러리 앞에 있습니다. 박종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절대 놓치지 마. 지금 바로 간다. 최승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페인트 스프레이였다. 그는 갤러리 외벽에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다. 빨간색 글씨가 벽에 써졌다. 사기꾼. 저지해야 합니다. 형사 한 명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승우가 돌아봤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형사가 뒤쫓았다. 최승우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형사가 따라붙었다. 멈춰. 최승우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형사가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승우,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다. 6. 신문실의 진실. 새벽 3시. 경동경찰서 신문실. 최승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박종민이 마주 앉았다. 왜 그랬습니까? 최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화갤러리에 왜 페인트 칠했어요? 최승우가 입을 열었다. 사기꾼이니까요. 정현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최승우가 박종민을 봤다. 저도 당했으니까요.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네. 언제요? 2020년입니다. 최승우가 말을 이었다. 저는 김영수 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현수가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서의 실력이 좋다고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진짜 서의 일이었어요. 갤러리에 전시할 병풍에 글씨 쓰는 거요. 하지만 최승우가 주먹을 쥐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쓴 글씨를 조선시대 병풍이라고 속여서 팔았다는 걸. 정현수가요? 네. 3천만 원에 팔았대요. 저한테는 50만 원 줬죠. 박종민은 메모했다.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2021년입니다. 우연히 그 병풍을 산 사람을 만났어요. 제 글씨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정현수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잡힐 거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전과도 있고 또 경찰 조사받기 싫었어요. 박종민은 최승우를 봤다. 피해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범인이기도 했다. 정현수를 납치한 것도 당신입니까? 최승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납치 같은 거 못해요. 그럼 왜 금당 갤러리에 페인트 칠했어요? 최승우가 눈을 감았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현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박종민은 최승우를 봤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6월 20일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는요? 없다고 했어요.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최승우는 용의자였지만 납치범은 아니었다. 일단 재물손괴로 구속합니다. 나머지는 조사 후 결정하겠습니다. 7. 진짜 범인. 새벽 5시. 박종민은 회의실로 돌아왔다.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님, 최승우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재물손괴는 맞지만 납치는 아니야. 그럼 범인이 누굽니까? 박종민은 화이트보드를 봤다. 용의자 목록. 한재욱 행방불명. 최승우 알리바이 없음, 하지만 차 없음. 범인은 따로 있어. 박종민이 말했다. 누군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박종민이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다. 범인의 특징. 1. 골동품 업계를 잘 안다. 2. 정현수의 사기를 알고 있다. 3. 일본과 관련이 있다. 도쿄, 일본산 참나무 화지. 4. 서예를 할 줄 안다. 5. 차량 소유 회색 소렌토.
6. 변장에 능하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 강지훈이 노트북을 열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때 박종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감식반이었다. 팀장님, 창고에서 발견한 미상 지문 2개. 추가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두 지문이 같은 사람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어요. 그럼 전과 없다는 거네. 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지문 채취 위치가 이상해요. 나무 상자는 안쪽, 형광등 스위치는 바깥쪽. 범인이 장갑을 끼다가 벗다가 한 것 같아요. 박종민은 뭔가 떠올랐다. 범인이 실수했어? 가능성 높습니다. 그 지문, 다른 곳과 대조할 수 있어? 어디요? 평화갤러리. 직원 지문 전부 채취해서 대조해봐. 알겠습니다. 박종민은 전화를 끊었다. 지훈아, 평화갤러리 직원 명단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강지훈이 파일을 꺼냈다. 평화갤러리 직원 명단. 1. 정현수 사장. 2. 박연희 큐레이터, 정현수의 아내. 3. 김태식 운전기사. 4. 이수진 전시 코디네이터. 5. 강민호 보안 담당. 박종민은 명단을 봤다. 이수진과 강민호, 어디 있어? 평화갤러리 휴관 이후로 휴가 중입니다. 연락해. 지금 당장. 8. 이수진의 증언. 오전 9시. 이수진이 경찰서로 왔다. 30대 초반 여성. 단정한 인상이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수진이 물었다. 평화갤러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어요. 정현수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좋은 분이세요. 정말요? 네. 박종민은 이수진을 봤다. 거짓말이었다. 사기치는 거 알고 있었죠?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위조품 판매, 전부.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요? 작년 말쯤이요. 우연히 서류를 봤는데 가짜 감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2배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네, 죄송해요.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박종민은 한숨을 쉬었다. 또 한 명의 공범이었다. 혹시 갤러리에 출입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수상한 사람이요? 네. 낯선 사람이라든가. 이수진이 생각했다. 있었어요. 누구요? 한 달 전쯤 어떤 남자가 갤러리에 왔어요. 백자를 보고 싶다고. 그 사람 특징은요? 40대 후반쯤 키는 175 정도 마른 체형이었어요. 박종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몽타주와 일치했다.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아니요. 명함도 안 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조선 백자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특히 다랑아리에 관심이 많다고. 정현수 사장을 만났어요? 네. 사장님이랑 1시간쯤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들었어요? 아니요. 사장실 문을 닫아서. 박종민은 메모했다. 그 사람 다시 왔어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CCTV에 찍혔을까요? 아마도요. 갤러리 입구에 카메라 있어요. 박종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CCTV 영상 확보해야겠어요. 지금 갈 수 있습니까? 네. 9. CCTV의 얼굴. 오전 11시. 평화갤러리. 이수진이 보안실로 안내했다.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남성, 전직 경찰이었다. 형사님. 강민호가 인사했다. 5월 중순쯤 CCTV 영상 볼 수 있습니까? 네, 한 달치는 보관하고 있어요. 강민호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갤러리 입구가 나타났다. 며칠쯤이요? 5월 20일쯤부터 확인해 보세요. 강민호가 날짜를 입력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사람들이 갤러리를 드나들었다.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한 남자가 갤러리로 들어왔다. 박종민이 화면을 멈췄다.
이 사람이요? 이수진이 봤다. 네, 맞아요. 박종민은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평범했다. 이 영상 출력해주세요. 네. 강민호가 스크린샷을 찍었다. 박종민은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갔다. 10. 지문의 일치. 오후 2시. 경동경찰서. 감식반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팀장님,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창고에서 발견한 미상지문. 평화갤러리 직원 중 한 명과 일치합니다. 박종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누구야? 강민호입니다. 보안 담당. 박종민의 눈이 커졌다. 강민호? 네.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박종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어디 있어? 평화갤러리입니다. 출동한다. 10일. 강민호의 정체. 오후 2시 40분. 평화갤러리. 박종민과 기동대가 도착했다. 갤러리는 조용했다. 박종민이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강민호는 없었다. 젠장. 박종민이 욕을 했다. 강지훈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팀장님, CCTV 기록이 삭제됐어요. 언제? 30분 전입니다. 박종민은 주먹을 쥐었다. 강민호가 도망갔다. 전원에 수배령 내려. 강민호, 전국 수배한다. 그때 박종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표시 없음. 박종민이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종민 형사님이시죠? 누구십니까? 강민호입니다. 박종민의 손이 떨렸다. 어디 있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저녁 6시 뉴스를 보세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무슨 진실? 정현수의 진짜 얼굴이요. 전화가 끊겼다. 12. 기자회견. 오후 6시. KBC 뉴스. 앵커가 화면에 나타났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인사동 유명 갤러리 평화갤러리가 조직적으로 위조 골동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기자회견장이었다. 단상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호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있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저는 5년 전 평화갤러리에서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4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그 다랑아리는 가짜였습니다. 중국산 위조품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다. 다랑아리였다. 정현수는 이 가짜를 진품이라고 속여서 저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박물관을 열려고 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파산했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떠올랐다. 감정서였다. 이것이 가짜 감정서입니다. 정현수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20억이 넘습니다. 강민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현수를 고발합니다. 사기죄로. 그리고 평화갤러리를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 가짜 감정서, 위조품 감정 결과 모두 20건입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지금 신고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13. 강민호의 체포. 오후 7시. 기자회견이 끝났다. 강민호가 회견장을 나왔다. 박종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 강민호가 멈췄다. 형사님, 체포합니다. 감금죄, 협박죄로. 강민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박종민이 수갑을 채웠다. 왜 그랬습니까? 박종민이 물었다. 강민호가 대답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요. 감금은 정의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강민호가 박종민을 봤다. 5년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묵살됐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직접 나선 겁니까? 네. 평화갤러리에 취직했어요. 보안 담당으로. 그리고 5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납치는요? 강민호가 눈을 감았다. 겁을 주고 싶었어요. 정연수와 그 공범들에게.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박종민은 강민호를 봤다. 그는 범죄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왜 도쿄까지 갔습니까? 정연수를 추적하려고요. 그가 뭘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은요? 2억 5천만 원?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받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어요. 박종민은 강민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14. 신문실의 고백. 밤 9시. 경동경찰서 신문실.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박종민이 마주 앉았다.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2019년 5월, 저는 정연수에게서 다랑아리를 샀어요. 4억 원이었어요. 왜 샀습니까? 제 꿈이었어요. 저는 경찰 30년 하고 은퇴했어요. 퇴직금이랑 저축한 돈으로 작은 박물관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다랑아리를 사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죠. 하지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달 후에 다른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정연수한테 찾아갔어요. 돈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강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증거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래도 신고했죠? 네, 했어요. 하지만 강민호가 눈물을 흘렸다. 묵살됐어요. 증거 부족이라고. 감정서도 진짜처럼 보였으니까요. 박종민은 안타까웠다. 골동품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 진품과 위조품의 경계가 모호하니까. 그래서 직접 복수하기로 했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감금은 정의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박종민을 봤다. 형사님, 제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평화갤러리에 취직해서 증거를 모았어요. 거래 명세서, 가짜 감정서, 피해자 명단. 20건이 넘어요. 왜 경찰에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3개월 전에. 하지만 또 묵살됐어요. 복잡하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박종민은 할 말이 없었다. 경찰의 한계였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네. 세상이 알게 하려고요. 정연수가 어떤 사람인지. 납치는요? 강민호가 눈을 감았다. 겁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5년 동안 느낀 그 고통을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이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강민호가 박종민을 봤다. 하지만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15. 정연수의 몰락.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뉴스는 금당갤러리 사건으로 도배됐다. 조직적 골동품 사기 적발. 유명 갤러리 사장. 20억 사기 혐의. 피해자 수십 명. 집단 고소 예정. 평화갤러리 앞에는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사기꾼. 돈 돌려내.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다. 정연수는 구속됐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박연희도 조사받았다. 방조죄. 김태식은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 이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평화갤러리는 폐쇄됐다. 20년 역사의 갤러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16. 법정의 판결.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연수 재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정연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으로
위조 꼴동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피해자는 24명, 총 피해액은 22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정연수는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 박연희가 울었다. 그녀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식은 징역 1년, 이수진은 벌금 500만 원. 다음 날 강민호 재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민호는 정연수 등 4명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연수의 사기 피해자였으며 5년 동안 증거를 수집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해치지 않았고 자수했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1년 후 2025년 6월 박종민은 인사동을 걸었다. 평화갤러리가 있던 자리를 지나쳤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간판도 없었다. 하지만 외벽에는 아직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기꾼. 박종민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건물을 봤다. 1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전화 한 통, 백자 한 점, 그리고 3사람의 실종. 하지만 진짜 사라진 건 백자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박종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강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답장이 왔다. 잘 지냅니다.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골동품은 이제 안 봅니다. 박종민은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잘 됐네요. 건강하세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인사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갤러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골동품 가게들도 있었다. 하지만 박종민은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진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짜는 얼마나 될까? 진짜 값비싼 건 백자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비싼 가격이었다. 에필로그. 경기도 양평. 폐창고.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의자도 없었다. 나무 상자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칼로 판 것 같았다. 진짜 값비싼 건 백자가 아니다. 침묵의 가격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비싸다. 바람이 창고를 스쳤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